하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구나. 참 많이 괴롭혔는데 어떻게 내 똥오줌까지 받아주며 간병해줄 수가 있니?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도 네가 또 수고를 해주겠다고?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다. 그냥 간병인을 붙여주거라. 그리고 너랑 네 남편은 그만 분가하렴. 네가 살고 싶은 집이 어디든 말만 해라.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싫은데요? 전 어머님을 두고 떠나지 않아요. 평생 모시고 살 거라고요. 제가 당한 수모를 돌려드려야 하니까 빨리 건강해지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고맙다. 그럼 언제든 분가하고 싶으면 말해주거라. 저는 분가할 마음을 먹지 않고 시어머니 곁에서 헌신과 희생을 하며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은 제가 어머님을 업고 대문 밖까지 나가서 휠체어에 태워드려 모셔갔습니다. 전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이었는데 동네 구석구석에 효부라고 소문이 퍼졌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지인들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와 칭찬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감사하다고 대답했을 뿐이고요. 시어머니는 1년 정도 식사와 약을 잘 드신 덕인지 건강을 회복해서 상가를 돌며 관리도 하셨고 등산 같은 힘든 운동도 시작하셨네요. 물론 그 옆은 제가 지켜드렸죠. 이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둘도 없는 고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병간호가 대단한 일도 아닌데 어머님은 큰 빚을 지었다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라는 놈과 동서라는 년은 시어머니가 암과의 싸움에서 힘들게 이기고 회복하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머님을 ATM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열불이 나서 미국에 전화를 걸어 막말을 퍼부어 줬답니다. 인간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불효하면 평생 가슴에 짐이 생길 것이다. 니들 자식이 똑같이 행동할 거다. 등등 가르치는 말을 좀 해줬더니 콧방귀를 끼며 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후 시동생 부부는 미국에 건너간 지 5년 만에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놈들 아닌가요? 시어머니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5년 만에 나타나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시동생이 시댁에 온 건 미국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새로운 걸 해보겠다며 돈을 달라고 온 거였습니다. 매달 시어머니가 자동이체로 보내는 생활비도 모자라 사업 자금을 또 받아가겠다고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난리를 치며 제발 철 좀 들라고 했더니 귀등으로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한테 돈 이야기만 계속 하더군요. 엄마, 아들 좀 믿어봐. 내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이거 대박이 날 거야. 딱 10억만 주면 1년 뒤에 20억으로 갚아드릴게. 상철아,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넌 사업에 자질이 없어. 네가 하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준 거라고. 그리고 여태껏 네가 사업해서 돈을 크게 벌어봤니? 아니잖아. 이참에 미국 생활 그만뒀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 엄마가 일자리를 줄 테니까 평범하게 살아라. 시어머니가 부탁하는 어조로 말했더니 시동생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이 젠장, 놓친 내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아니 그냥 좀 도와주면 덧나? 어차피 엄마는 돈도 많잖아. 그 말을 들은 제 남편이 눈이 뒤집혀 시동생이 턱주가리에 주먹을 냅다 꽂아버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시동생은 제 남편에게 똑같이 주먹을 휘둘렀답니다. 이에 질세라 저는 당장 시동생과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박치기를 시켜버렸습니다. 두 년놈은 똑같이 자빠져서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화가 났는지 인사도 없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서의 의사 부모님이 시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크게 대줬다고 하네요. 정말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떠난 시동생 부부는 해가 여러 번 바뀌어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미국에 보내는 생활비를 끊어버리자 전화로 온갖 성질을 다 내더니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시동생의 처가에는 주기적으로 오가고 있었다네요.
정말이지 구제불능한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아무튼 시동생 식구와 연락이 끊어진 채 저희는 저희대로 잘 살았습니다. 제 나이 40에 걸쳐지자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이 태어나서 한 지붕 아래 3대가 복닥거리며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흘러 제가 시집 온 지 14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 몸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리신 이후로 잔병 치레를 많이 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며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작은 움직임도 힘들게 되셨네요. 열심히 모시고 돌본다고 했는데 제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셨나 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와 남편을 불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조언해줬어요. 이제 더는 가망이 없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고 슬픔에 젖어 이별할 준비를 했답니다. 다음날 어머님이 편히 쉬실 수 있게 집으로 모셔왔고 남편이 시동생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독하시고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동생 부부가 이틀 만에 자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순간 시동생도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모든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씩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형수 잘 지냈어요? 아 이거 참 오랜만이네. 거의 강산 한번 바뀔 만큼 오랜만이지. 엄마가 위독하시다니 참 안 된 일이야. 그런데 유산은 어떻게 나눠주겠대? 서방님, 1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유산을 얼마나 받을지 묻는 거예요? 연락하자마자 오셨길래 어머님이 걱정돼서 오신 줄 알았는데 아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네.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에? 아니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엄마도 사실만큼 사셨는데 그렇게 슬퍼할 일입니까? 형수도 재산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잖아요. 좀 솔직해집시다. 시동생이 주접사는 소리를 해대서 남편이 흥분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충격으로 혼절이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이윽고 시동생 부부는 힘없이 누워계신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그새 많이 늙으셨네. 아휴 늦게 와서 미안해.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이제 왔어. 이혜미는 괜찮아. 너희들이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역시 우리 엄마는 쿨해.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형이랑 나랑 어떻게 나눠줄 생각이야? 역시나 개념이 없던 시동생이 멋대로 짓거리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서 역시 개념 없는 말을 무식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미국은 물가가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아들한테 큰 돈을 투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안 그래도 내일 내 변호사가 와서 유산을 분배해 줄 거다. 내 금고에 있는 문서랑 서류들 다 가지고 올 거야. 어머님의 말을 듣자 차라리 전 재산을 기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질이 무개념 시동생 부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100만 배는 나은 일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시어머니 말씀대로 변호사님이 시댁으로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무거운 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말이죠. 온 식구가 시어머니 방에 모여 변호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남 방상훈에게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요강을 물려주고 차남 방상철에게 15층 상가 한 채를 물려준다. 이상. 저와 남편은 요강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묵직한 가방에서 백자로 만들어진 요강을 꺼내더라고요. 이 요강이 방상훈 씨에게 어르신이 물려주는 유산 맞습니다. 당황한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음이 되어버렸고, 반면 건물 한 채를 받게 된 시동생 부부는 만세와 야호를 부르더군요. 역시 우리 엄마, 어렸을 때부터 형보다 날 더 예뻐하더니 가실 때까지 마음이 한결같으시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건물 잘 받을게요. 두 사람이 실컷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자 변호사님이 덧붙일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15층 상가에 융자금 50억이 끼어 있어
건물을 팔 경우 크게 손해를 본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료가 한 달에 10억이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쾌재를 부르더군요. 야, 상가가 많이 발전했네. 한 달에 10억이라고? 그럼 당연히 팔면 안 되겠네. 여보, 우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국에 와서 살까? 미국은 이제 질릴 만큼 질렸잖아. 그럴까? 그럼 당신 사업을 접어버리고 건물 융자금을 갚아버리면 되겠네? 그치?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는 게 올해는 운이 억수로 좋으려나 보다. 그동안 사업이 비실돼서 짜증났는데 이젠 한국 가서 돈으로 코를 풀면서 살 수 있겠다고. 여보, 하이파이브 하자. 좋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두 사람은 손바닥을 마주치며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요강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걸 유산으로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이와 어깨만 으쓱거렸어요. 그런데 요강 안에 뭔가가 보여 꺼내봤더니 충격적인 물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뒤에 밝히도록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유산 분배와 상관없이 똑같이 간병을 해드렸습니다. 하루라도 더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만 걱정했죠. 시어머니는 당신의 유산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씩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임종순간을 지켜드려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 드리려는데 시동생 부부는 미국에서 집과 사업을 정리하고 오겠다며 장례식에 불참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끝까지 인간 말종의 면모를 보여주는 두 연놈이었죠.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 저희는 시어머니가 편하게 떠나시고 명복을 받으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발인까지 모두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결혼 초반과 사랑으로 대해줬던 수많은 날들 모두 저에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동생 부부에게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15층 상가를 물려받고 전재산으로 융자금을 갚았더니 상가 세입자 전원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세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는데 모두 시동생에게 세를 내며 장사와 영업을 하고 싶지 않다며 들고 일어난 것이었죠. 세입자들이 시동생이 어떤 인간인지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한꺼번에 나가겠다는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배째라고 나왔습니다. 이에 세입자 전원이 고소를 했답니다. 법원은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시동생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동생은 여기에 크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계약하겠다고 들어올 상인은 널렸다며 곧 보증금을 갚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시어머니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었고 시동생이 멀쩡하게 운영하게 두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상인은 물론 부동산 중개인들도 모두 단합해서 건물을 소개해주지 말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천하의 불효자인 시동생이 건물을 운영하게 두느니 텅텅 비워두는 게 낫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동생은 법원의 명령대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걸 느꼈는지 시동생 부부는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또 동서의 의사 부모님도 이미 은퇴를 한 데다 시동생 사업에 돈을 많이 들여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년놈은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형, 나 돈 좀 빌려줘. 알다시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망할 세입자들이 단체로 나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상황이 난처해졌어. 이 집 팔면 얼마나 나올까? 못해도 20억은 나오지? 그래도 한참 모자라네. 제기랄 씨. 엄마는 죽기 전에 세입자들 좀 단속하고 갈 것이지. 왜 무책임하게 떠나서 사람을 고생시키는 거야? 빌어먹을 씨.
이번에도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는 시동생에게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그 건물 벌써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내일 안으로 돈을 구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도와줘요. 우리 미국 생활 청산하고 큰 마음 먹고 왔는데 꼴을 보세요. 돈만 빌려주면 나중에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금방 갚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잘 알죠.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서방님이면 평생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재수없게 하세요? 에? 내가 여기 아니면 돈 못 구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잘 사는 거 보고 배 아프다 하지 마쇼. 그렇게 시동생은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매가 시작되어 시동생은 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건물을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요강, 아니 고려백자를 나라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고려백자는 일본 사람 손에 있던 걸 시어머니가 돈을 주고 사오셨던 거랍니다.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얼마 전에 변호사를 통해 찾아오셨다네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백자 안에 있던 물건은 바로 수백억이 들어있는 통장과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시동생이 상가를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며 해결할 사람은 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시동생의 건물을 시세보다 3분의 1을 싸게 제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그러자 빠져나갔던 상인들이 다시 저와 계약을 했답니다. 시어머니 뒤를 이을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극찬을 하시며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 사이 알거지가 된 시동생 부부는 제가 건물주가 되었고 상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는 소식에 분개하며 찾아왔습니다. 어이 형수, 지금 우리랑 장난합니까? 이거 다 형수가 꾸민 짓이죠. 내 건물 꿀꺽하려고 세입자들하고 짜고 한 짓이잖아요. 오는 애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봐요 서방님, 세입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처럼 어리석고 모질한 논팽이가 운영하는 건물에 새를 들어 영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시어머니 뒤를 이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이씨 망할 년. 당장 건물 토로내놔. 거기에 50억이 들어갔어. 괜히 융자금을 빨리 갚으려고 했다가 전재산을 잃었다고. 서방님,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님은 유산을 제대로 나눠주신 거예요. 두 사람에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라고 길을 열어주셨으니 어머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봐요. 그리고 착하게 좀 사세요. 제발. 시동생 내외는 발악하며 달려들었는데 이를 남편이 바로 제지했습니다. 시동생이 턱줄가리에 주먹을 연타로 꽂아버렸고 동서의 다리를 걸어 잡아뜨렸어요. 두 년놈은 바닥을 뒹굴며 현실을 직시했는지 울음을 터뜨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에? 이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산거지가 되었다고요. 그게 어머님 뜻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아직도 느낀 게 없으세요? 진짜 모자란 짐승이네. 형수님, 그럼 제 돈 50억만, 아니 집 한 채, 아니 여기서 지내게만 해주세요. 네? 일을 하려면 일단 먹고 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숙식 제공되는 공장 많아요. 제가 자리를 알아봐 드릴까요? 뭐야? 이 년이 끝까지 우릴 조롱해?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 니년 죽고 우리도 코박고 죽으련다. 시동생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더군요. 저에게 달려들자 남편이 벌어질 일을 알았는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 둘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두 년놈을 질질 끌고 나가서 대문 밖으로 쫓아내 주었네요. 이후 저와 남편은 아들을 키우며 건물을 관리하며 세를 받아 돈을 벌며 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하고 나온 돈을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또 임대료가 10억이나 나오고 있어 모두 저희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의 이름으로 다른 곳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동생 부부의 마지막 소식을 얼마 전 듣게 되었는데 둘은 다시 재기하려고 동서 부모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가 운전박대를 당하고 말았대요. 그동안 어마무시한 돈을 가져다 썼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아들을 지낼 원룸을 구하고 일을 시작했다네요. 시동생은 제가 추천했던 공장 일을, 동서는 자전거로 배달을 다니며 돈을 번다네요. 열심히 살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저희 부부는 평생 시동생 부부를 도와주지도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시어머니 뜻이기도 했고 그동안 아나무인으로 살았던 벌을 받는 거라 판단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개고생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일말의 동정심도 안타까움도 들지 않답니다. 저와 남편, 아들은 물탈하고 건강하고 많은 사랑을 나누며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